오늘 알아볼 것은 인터넷을 뒤흔든 네카마 사건들입니다. 와, 그림 이뻐요. 여자분이신가요? 덜렁덜렁. 아, 어쩐지 더러움이 느껴지더라니. 가슴이 와, 그림에서 소나무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여유증. 시부를 소나무 잎이 그냥 조털처럼 생겼네. 모니터 너머 매력적인 그녀에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는데 알고 보니 덜렁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자, 인터넷을 뒤흔든 전 세계의 네카마 사건들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카마, 인터넷의 넷과 일본어인 오카마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오카마는 대충 여장남자란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캐릭터로는 원피스의 봉쿠레, 짱구의 미녀구슬 삼총사가 있겠죠. 다시 말해 네카마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자신을 여성이라 속이는 남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사실 뭐 자기 성별을 굳이 솔직하게 말할 필요는 없긴 하잖아. 근데 이 네카마들은 왜 해악으로 분류되느냐? 얘네는 여성인 척을 했을 때 이득이 되는 상황을 노리고 속이는 거니까. 실제로 네카마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은 남성 이용자가 주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성은 드물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호의로 이어지고 나죠. 나 중딩 때 그 서든어택 클랜 들어갈 때 여자는 킬릿도 안 보고 받아주더라고. 이게 굳이 성별로 나눠 따지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이 네카마들이 자기가 남자니까 파악이 되는 집단의 생리를 이용해서 아, 여기서 여자인 척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득 좀 보겠구나 하고, 아무튼 그냥 아이템 몇 개 받아먹는 정도로 끝낸 게 아니라 아주 스케일 크게 한탕씩들 해먹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몇 년 새 국내 유튜브를 뒤흔들었던 네카마 사건이 두 번 있었죠. 두 분 다 분홍머리시던데 저는 아직도 대가리 깨진 메이플 유저니까 본진 쪽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카마가 가장 많은 곳을 말하라면 당연히 게임 쪽이겠죠. 지금이야 아니지만 옛날엔 여성이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였고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등 얻게 되는 이득이 가장 직접적이었으니까. 근데 여기 유저가 아닌 유튜버가 네카마 짓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루니오 사건입니다. 혜성처럼 등장하여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뤄낸 메이플 유튜버, 채널명은 루니오. 사람이 없는 시골 서버 이노시스의 유저이며 여성이면서도 그 남성 특유의 감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게 강점이 되어 충성심이 매우 강한 팬덤을 가진 유튜버였습니다. 목소리 없이 자막으로만 영상을 만들었기에 활동 당시에도 루니오의 성별을 의심하는 이들은 많았죠. 허락 민증을 인증하고 이후엔 목소리까지 인증을 하자 그 의심은 사그라들었습니다. 덕분에 달달한 유튜브 수익은 물론 게임 내에서도 후원을 받았고 굿즈까지 팔아 드시며 정말 인기를 제대로 누리셨습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그의 과거 행적들이 밝혀졌는데 이게 좀 상상 이상이었죠. 다른 게임에서 계정 거래 혹은 문화상품권 거래를 통해 사기를 치고 다녔던 겁니다. 그것도 여러 번. 추가로 또 좀 추했던 건 루니오가 누구임? 하며 은근슬쩍 자기를 홍보하기도 했다는 점. 아무튼 사기를 치고 다녔다? 이건 빼박 나무위키 논란 한바닥 추가될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눈은 사기 사건이 아닌 다른 곳에 더 쏠리게 됩니다. 행적을 조사하며 밝혀진 그의 이름이 너무 남성스러웠다는 거죠. 실명을 굳이 밝히진 않겠지만 말하자면 뭐 최택준 정도? 누가 봐도 남자인 그런 이름. 이 시기쯤 다른 메이플 유튜버의 의혹글이 터졌죠. 2019년 메이플 스토리에서 진행한 쇼케이스 메자를 아레나. 여기엔 자기 PR 영상을 통해 초대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좌석이 묶여 다들 같은 섹션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엔 초대를 받았던 루니오는 없고 그냥 운 좋게 랜덤으로 뽑혀 아레나에 왔다 주장하는 한 남자가 있었죠. 그 사람은 자신을 루니오의 남동생으로 소개합니다. 해당 섹션은 자기 PR 영상으로 초대받은 사람들 뿐이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사람만 뽑혀서 온 사람이고 킹전이도 그 사람이 마침 루니오의 남동생이다. 세상에 우연도 또 이런 우연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냥 구라의 냄새가 솔솔 나잖아요. 하지만 심증만으로 사람을 조질 수는 없는 법. 사람들은 잠시 기어를 중립에 두고 그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잠수 엔딩이야.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기도 전에 루니오는 유튜브의 모든 영상, 추가로 털린 그의 커뮤니티 행적과 블로그까지 빠르게 정리하고 런각을 잡았죠. 사실 뭐 자기가 직접 밝힌 거라 다름없죠. 자기 덜럭이라고. 당연히 루니오의 팬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그의 굿즈들은 총살당하기에 이릅니다. 관련된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던 유튜버들도 졸지에 개고생을 했고요. 메이플 유튜버들은 때 아닌 성별 검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졸지에 역캠이 되신 분도 있으시고요. 이 사건은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무려 실검에 이름을 올렸고 여러 거대 언론사에서 기사를 낼 만큼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덕분에 크크크크 어웨이크로 안 그래도 이미지가 나락을 갔던 메이플은 한 번 더 개떡락을 하게 되었죠. 또 이 유튜버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후라이 머리, 꽤 인기 있던 모자였는데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꺼리게 된 거 생각하면 참 여러모로 민폐만 끼쳤죠. 메이플 측에서도 이를 인지했는지 이후 업데이트된 신맵 호텔 아르크스에서 머리 위 계란 후라이를 언급합디다.
자, 이번엔 이웃나라의 사례를 봅시다. 애초에 네카마라는 표현의 고향이 어디야? 일본이잖아요. 여기도 네카마 관련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그 중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사건은 미모의 라이더 사건입니다. 2019년 1월 일본의 국민 SNS 트위터에 오토바이를 타는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 업로드됩니다. 야, 이런 터프한 취미를 가졌는데 얼굴은 또 이렇게 아리따워? 깻모에 미쳐. 이 미모의 라이더는 차츰차츰 팔로워 수를 확보하며 유명인이 되어갔고 그녀가 올리는 사진 하나하나 화제가 됩니다. 그렇게 활동 2년차에 접어들었던 2021년의 2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올라온 사진 한 장.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진으로 보였으나 누군가가 발견합니다. 사이드미러에 비친 의문의 남성을 말이죠. 이 사진으로 불거진 의문은 계속 확대되어 어쩐지 여자치고 팔뚝이 너무 두껍더라. 그러고 보니 일상을 2년간 공개했는데 이름 빼고 밝힌 신상이 하나도 없네. 와 같이 확실히 되어갔고 결국 이 사람의 정체를 밝혀달라며 누군가 일본의 예능인 레이트 먼데이 쇼에 이 사건을 제보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21년 3월 레이트 먼데이 쇼의 제작진은 그 미녀의 라이더를 찾아내기에 이르죠. 僕らの知ってるそうやさこれなんですけどこの人ですよねご本人です 세상에.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더 엄청나신 분이 등장합니다. 그는 보통 남자도 아닌 무려 전직 보디빌더인 50대의 아저씨였던 것이죠. 방송에서 당당하게 내가 이 사람이 맞다! 라고 인정하고 요거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뭐 조명도 필요하고 머릿결 유지를 위해 트리트먼트도 하고 이렇게 어플을 통해 보정까지 해야 한다 하며 자신의 비책을 아주 낱낱이 까발립니다. 이런 기반질이 전국으로 송출되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이 네카마의 트위터 계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순식간에 개떡상을 합니다. 에? 와씨, 미모의 금발 녀석인 줄 알았는데 50대 보디빌더 아저씨였음. 오히려 좋아. 이 아저씨가 딱히 남들을 속여 어떻게 현물을 뜯어낸 적이 없기도 했고 또 사건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랬나 딱히 큰 반발은 없었죠. 이후 사건은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외신에까지 소개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저씨의 과거 또한 밝혀집니다. 이혼을 하여 외로움을 많이 탔던 나카지마씨 때문에 자신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던 오토바이를 타며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SNS를 시작했으나 그를 팔로우해주던 사람은 오직 6명. 그러던 어느 날 시코쿠 섬을 여행하던 중 이 페이스 앱을 통해 노는 젊은이들을 보고 자신도 따라서 써보았고 그것이 이어지다 요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이후 자신의 과거 모습을 포스팅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밝힙니다. 해서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트윗은 바로 어플을 사용하지 않은 아저씨 본인의 모습이라는 거. 너무 훈훈하죠. 근데 덕분에 페이스앱 홍보 제대로 됐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이모 블랙서우스 사건입니다. 니콜이란 이름의 흑인 여성이 운영하는 이 트위터 계정은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흑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사회 분위기를 환기하고 그러면서도 트렌디한 패션이나 음악 등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카모마일 등 생리통에 좋은 음료를 알려주기도 하는 등 흑인 여성들에게 탄탄한 지지를 받으며 약 17만의 팔로워를 얻게 되었죠. 실제로 유명 흑인 가수들이 팔로우를 할 만큼 꽤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이번 영상의 주인공답게 니콜이란 이름을 제외하곤 그 어떠한 신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갑작스레 이 계정 뒤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밝히려고 한다. 허나 너희들은 진짜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헤이, 이렇게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하고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주는 사람을 왜 싫어하겠어요? 그녀의 추종자들은 이모 블랙서웃의 주인을 노르마니 혹은 리안나라고까지 예상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가 어떤 모습이든 우린 절대 너에게 실망하지 않아. 그런데 짜잔, 역시 절대란 건 없군요. 2019년 10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공개된 그녀의 정체는 아주 건강한 23살의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자자, 근데 좀 의아하죠? 앞선 두 경우는 꼬리를 잡혀 남자인 것이 들통났던 건데 이 양반은 도대체 왜 직접 자신의 성별을 드러낸 것인가? 이모 블랙서웃의 진짜 이름 히클랜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미 15년의 매드 블랙서웃이란 계정을 운영했으나 혐오자들의 온갖 공격을 받았다. 그러던 중 저작권 문제로 계정이 정지되어 여사친의 계정을 빌려 지금의 이모 블랙서웃을 만든 것이다. 난 텍사스 주립대 사법위원회 소속이기에 신상을 공개한 채 어떠한 입장을 취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네카마 짓을 한 것이라며 자기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죠. 와, 그럼 의도도 좋았고 용기 내서 고백한 거니까 오히려 떡상했겠네요. 개소리죠 씨발. 이 양반은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답시고 기부금 바라다가 지 날백수 시절의 생활비로 다 털어먹은 양반이에요. 그래놓고 했던 말이 당시 나는 극도로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노력한 것이다. 노력한 게 네카마질에서 사람들 등쳐먹기라.
그리고 인터뷰의 마무리는 그야말로 활용 점정이었습니다. 저 배우나 DJ 되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인기 좀 얻어보겠다는 심보지 않습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땠겠어요? 이제 와서 좋게 넘어가겠다고? 미안한데 인터넷은 존나 야생이야. 아주 가루가 되도록 까이며 가디언과 같은 메이저 언론사에 박제되어 버립니다. 이모 블랙스아웃 계정은 당연히 비활성화되었고 유튜브 영상도 현재는 삭제되었으며 히클랜드 또한 런하며 현재까지로 감감무소식이죠. 모르긴 몰라도 DJ 되긴 좀 글러먹은 것 같고 배우 쪽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네. 자, 여기까지 인터넷을 뒤흔든 네카마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그 시절 그 사건 기억나네. 그 잼민이 3학년 때 나 여자라며 매인하자고 접근해서 정 주고 마음 주고 내 금비표 창도 줬는데 먹고 날랐던 그 새끼.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기억나는데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다시 들고 오십시오. 그 털어먹을 게 없어서 10살짜리 털어먹냐?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봄여우 사건입니다. 몇 년 전 국내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계를 발칵 뒤집었던 네카마 사건이 두 번 있었죠. 루니오 사건과 봄여우 사건. 핑크머리는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무튼 루니오 사건은 지난번에 알아봤으니 이번엔 그 쌍벽을 이루는 봄여우 사건에 대해서도 알아보자고요. 봄여우 봤을 땐 어땠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뭐 모자 눌러 쓰고 옷은 입고 있었다고? 와! 와! 사건 관계자들의 인터뷰도 함께 말이죠. 자, 봄여우 사건은 과연 어떤 사건인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카마, 뭔진 다들 알죠? 넷상에서 활동하는 여장 남자, 즉 남성이면서 온라인에선 여성인 척하는 양반들입니다. 저번 편에서 소개드렸던 바이크 아재처럼 단순 자기만족을 위해 노는 사람도 있기야 하지만 보통은 여자인 척 사람들을 속여 그것에 따라오는 이득을 갈취하는 게 목적인 아주 악랄한 부류들이죠. 근데 그 이득, 끼켜봐야 게임 아이템 몇 개, 기프티콘 몇 장에 그치는 게 보통인데 이 양반은 아주 대담하게도 여자로 위장하여 인터넷 방송인으로 데뷔했고 방송까지 진행하며 시청자들과 다른 스트리머들을 기만했습니다. 이 양반이 누구냐? 고요. 당연히 오늘 알아볼 봄여우란 사람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굳이 빌드업은 안 할게요. 대충 사건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남성이 성별을 포함한 자신의 신상을 모조리 속이고 목소리까지 변조해서 스트리머로 활동을 했다. 게다가 타 스트리머들과 친분을 쌓아 현실에서도 그들을 만났다. 제가 네카마 편 제작할 때 각국의 네카마 사례들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대담하게 활동한 네카마는 이 양반이 유일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 의미로 레전드야. 당시에도 워낙 큰 스케일로 터지는 바람에 사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드물 거예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얘기만 해주는 건 재미없겠죠? 때문에 저는 해당 사건의 폭로자였던 류우미님의 인터뷰를 토대로 그리고 봄여우를 실제로 만나봤던 모아유님의 인터뷰를 곁들여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류우미님이 당부해주신 말부터 강조하고 갈게요. 채널에 봄여우 관련 이미지가 너무 심하게 묻어있으니 가능하면 채널에서 더 이상 봄여우 언급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 봄여우 실명은 최빈나. 중국에서 모델로 활동하던 중국인이며 런던대 디자인과를 졸업한 금수저이다. 하지만 트라우마로 인해 사람과 대면하면 말을 하지 못하는 선택적 한묵증을 앓고 있다 는 게 그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는 대담하게도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성인 척 방송을 진행했고 류우미님을 비롯한 여러 스트리머들과 친해지려 이리저리 비비고 다녔죠. 처음엔 많은 방송인들과 친분도 쌓고 그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많은 시청자들도 확보하게 되었으니 꽤나 성공적인 안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봄여우가 실수한 게 하나 있었는데 루니오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메이플이란 게임에선 네카마를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내 게임 패니까 마음이 아프네. 그리고 류우미님은 원래 메이플 컨텐츠로 유튜브를 시작하셨을 만큼 메이플을 꽤나 즐기셨던 분이었잖아요. 때문에 처음부터 봄여우에게서 네카마 특유의 행동 패턴이 보여 의심이 좀 갔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핸드폰 통화는 절대로 하지 않고 디스코드로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행동들. 왜?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 써야 되니까. 근데 의심만으로 사람을 조질 순 없는 법 때문에 일단은 착각이겠거니 하고 예의주시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봄여우는 단순히 스트리머들과의 친분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뒤에서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점차 선을 넘기 시작하길래 본격적으로 그의 뒤를 파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잠수 타는 걸 막기 위해 사귀자고 한 뒤 공개 연애를 선포한 거고요. 그때 봄여우는 뭐하고 있었냐? 아주 대담하게도 스키장, 놀이공원 등에서 다른 방송인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나면 바로 들킬 텐데 목소리부터가 티나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한묵증이란 밑밥을 깔아둔 겁니다. 말 안 하면 목소리고 뭐고 알게 뭐야. 누가 무리하게 목소리 좀 내보라 하지도 않을 거고. 목소리는 그렇다 쳐도 생긴 건 남자일 거 아님? 놀이공원에서 봄여우 봤을 땐 어땠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뭐 모자 눌러 쓰고 뭐 머리 색깔은 뭐 갈색이었나? 키가 160 초반 정도 돼 보이는데 다리도 얇고 뭐 그러니까 몸매로는 그게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옷을 어떻게 입고 왔었어요? 옷은 치마 치마 입고 있었다고? 치마로 기억을 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제가 2년이 넘어서 치마였나? 와!
와 치마 제 기억으로는 치마에 반스타킹으로 기억이 반스타킹까지 신었다고요? 반스타킹. 네. 그 정도면 인정이다. 대담하죠. 아무튼 류미님은 본격적으로 물증을 모으기 시작했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여우덫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여우덫이 뭐였느냐? 바로 봄여우의 샌드박스 계약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셨던 분들 많았을 거예요. 아니 자기 신상을 속인 놈이 어떻게 샌드박스와 계약을 맺을 수 있었냐? 샌드박스 뭐 신상 불분명한 놈이랑도 계약하고 막 그러냐 싶었을걸? 안 그랬다고요? 내가 그랬어. 근데 이건 사실 류미님이 준비한 함정이었을 뿐 실제로는 봄여우와 샌드박스는 계약을 한 적이 없었죠. 자, 계약을 할 때 수익받을 계좌를 등록하는 건 당연한 절차죠. 그리고 당연히 그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할 테고요. 근데 봄여우는 주입으로 중국인이라며 그럼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당연히 중국인이 아니었던 봄여우는 당연히 해외 계좌가 있을 리 만무했고 자기 계좌를 동생의 계좌라고 속이며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류미님이 계획한 함정이었죠. 왜냐? 봄여우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봄여우가 돈을 받던 트윕이란 서비스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근데 봄여우는 방송할 때 자기가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라 주장했거든요. 그럼 돈을 못 받아야 하는데 멀쩡하게 돈을 받고 있었다니까. 당연히 트윕에 등록된 계좌는 봄여우 본인 명의의 계좌였고 그것은 계약 당시 봄여우가 동생의 것이라고 주장한 계좌와 동일한 계좌였죠. 다시 말해 이 계좌 교차 검증을 통해 봄여우가 국내 거주 한국인이란 걸 밝혀낸 거죠. 근데 류미님의 함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봄여우는 방송에서 자기가 샌드박스와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샌드박스를 들어간 이유가 구성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대리 계좌로 샌드박스와 계약을 할 수 없으니 봄여우 채널을 류미님 채널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봄여우가 샌드박스와 계약한 게 아니고 봄여우 채널이 샌드박스와 계약된 겁니다. 그것도 류미님 채널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서 봄여우는 자기 채널을 류미님의 서브 채널로 양도해버린 거죠. 자기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고 그것도 모르고 봄여우는 자기가 샌드박스와 계약한 줄로만 알고 뭐 샌드박스에 들어와서 고소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닌 겁니다. 릭트였던 거임. 아무튼 이렇게 물증까지 나와 버렸겠다. 류미님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봄여우의 지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의 제보를 받아 실제와 제보가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대조를 하며 또 다른 증거들도 착실하게 준비를 해나갔죠. 겉으로는 여전히 케미가 잘 맞는 커플인 척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류미님은 그에게 기회를 줬는데 류미님은 봄여우가 직접 반성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착실히 모아둔 증거도 만약 봄여우가 런각을 잡는 등 여차하면 터뜨릴 생각으로 모은 것이지 자신의 폭로가 아니라 봄여우가 직접 밝히고 사과하고 반성하기를 바랬던 거죠. 때문에 계속해서 눈치를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봄여우는 네카마 짓을 그만두지 않았죠. 안쪽으로는 류미님한테 계속 눈치 받아 바깥으로는 뭐 목젖이 너무 튀어나왔네, 목소리에 기계음이 너무 심하네 등의 이유나 자기가 한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뭐 본인이 뭐 중국에서 살았다고 했나? 저 찾아보니까 무슨 중국인이면서 무슨 모델 한다 이런 식이던데.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고 약간 중국말을 좀 제가 해보려고 했거든요. 중국인이라면서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중국말을. 아니 왜 그런 설정을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머리가 좀 많은 의혹을 받고 있었죠. 안팎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받자 결국 그는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런각을 잡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본업인 모델 일에 집중해야겠다는 거짓말과 함께 은퇴해야겠다는 공지를 작성했죠. 슬슬 다 손 떼려고 정리 중. 일만 해야지. 이때 자기 은퇴를 슬퍼하는 팬들의 트윗을 함께 올렸던데 참 어떤 생각이었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뒤로도 류미님을 포함한 모든 스트리머들과의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래놓고 막 마크하고 놀고 있길래 열받아서 서버 다 터뜨리고 댕기셨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흘러가자 류미님도 약 반년간 착실히 쌓아둔 증거들을 정리하여 방송을 켜게 됩니다. 결전의 그날 2019년 9월 8일 류미님은 착실히 모아둔 증거를 토대로 방송에서 봄여우의 진실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정말 속전속결이었는데요. 폭로와 동시에 이미 자기 소유가 된 봄여우 채널에서 제가 남자라고요? 저처럼 가녀린 소녀가 없지 란 영상을 제외한 모든 영상을 내려버리고 이미 봄여우 부모님의 연락처까지 확보한 상태였기에 봄여우의 퇴로까지 차단했죠. 때문에 바로 덜미가 잡힌 봄여우는 결국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채널 커뮤니티에 업로드합니다. 나는 남성이 맞다. 예전부터 인터넷에서 네카마 활동을 하고 다녔다. 류미님이 정신 차리게 도와주셨다. 속여서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팬이었던 시청자들, 동료 방송인들 모두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며 다만 제가 뭐 짜증났던 거는 뭐 금전적인 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그 어린 놈의 X가 자꾸 제 이름 오송아 자꾸 부르는 게 그냥 그 정도? 유튜브와 트위치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되는가 싶었는데 류우민님이 정신 차리게 도와줬다던 봄여우는 또 다른 디스코드 서버에서 여자인 척하며 돈을 뜯으려다가 다시 류우민님께 적발되는 등 아주 질긴 악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뒷매점이 아주 지저분하죠. 역시 제 버릇은 난 못 주나봐. 그래도 이 사건이 워낙 크게 터진 덕분에 이제는 조금만 수상해져도 네카마인지 의심하는 풍조가 생겼고 류우민님이 직접 나서기 전에 알아서들 적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턱대고 오해하는 풍습이 생기기도 했다네요. 류우민님은 이게 아무래도 사기꾼이라 주장하는 것인 만큼 눈 감고 의심하기보다는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치셨습니다. 참 여러모로 민폐죠. 노캠 방송이들 인식 나락 보내고 사람이 엄한 사람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민폐력에 비례해서 사건 자체도 참 여러모로 레전드로 남았습니다. 그 스케일로 보나 함정의 치밀함으로 보나 사건의 기승전결로 보나 너무 재밌네요. 당장 류우민님 채널 가서 봄여우 얘기해서 배대 먹어야겠음. 크크. 자, 류우민님이 당부해주신 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칠게요. 채널에 봄여우 관련 이미지가 너무 심하게 묻어있으니 가능하면 채널에서 더 이상 봄여우 언급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봄여우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사실 이번 편은 전세계 각지의 네카마 사건들을 묶어서 설명할 생각으로 대본 다 써놨는데 미친 봄여우 사건만 4,500자가 나오는 바람에 이것만 따로 영상화 시킨 겁니다. 다음 편에선 원래 기획했던 전세계 각지의 네카마 사건들로 돌아올게요.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전세계 각지의 네카마 사건들입니다. 아니 뭐 신체 부위가 탈부착형도 아니고 현실에선 덜렁이로 살다가 온라인에선 똑 떼어버리는 양반들 생각보다 많죠. 그럴 거면 진짜 떼버리시지만은. 자, 전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네카마 사건들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초이면서 직접적인 이득을 바로 받아먹을 수 있는 곳 하면 어디일까요? 네카마들의 주 서식지 RPG류 게임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덜하지만 나 급식된 RPG 하는 여자는 거의 유니콘이었다니까. 이런 성비 불균형은 2010년 초 마영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기 A란 여성 유저가 있습니다. 그녀는 게임도 열심, 친목도 열심인 유저였죠. 게임 내에서 숨바꼭질 이벤트를 주최하거나 다같이 모여 월드컵 응원을 하자고도 하고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며 자연스레 네임드 유저가 되었습니다. 또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그 학생 특유의 풋풋한 감성에 미소 짓는 이들이 많았죠. 때문에 커뮤니티인들이 모여 만든 길드에서 많은 귀여움을 받았고 생일이라도 맞는 날에는 고가의 장비들을 선물 받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A를 남몰래 연모하던 B라는 남성 유저가 있었죠. B는 A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고 점점 사이가 발전하여 나중에는 게임이 아닌 카톡으로 따로 연락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러다 결국 A를 향한 마음을 고백한 B. 기자한테? 뭐 일단 그렇다 치고 그 고백에 대해 A는 이렇게 답합니다. 레이더스 스태프 주면 사겠쯤. 당시 글로 유추해보면 레이더스 스태프는 약 3천만 골드, 현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16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템이더라고요. 아니 16만원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얼굴도 안 본 사람한테 이걸 미쳐나갑니다.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남자 진짜 여여여여여여. 그럼 오늘부터 정식으로 남자친구 된 거죠? 피빙. 아찔하네요. 달라는 사람이라 그걸 또 주는 사람이라 참. 예. 아무튼 자기들 말 맞다나 정식으로 커플 됐으니 이제 꽁냥질만 남았죠. 저기요. 갑자기 불청객이 난입합니다. A의 사촌오빠란 사람이 당장 헤어지라고 엄포를 놓은 거죠. 애인이고 나발이고 옛날처럼 그냥 길드원 사이로 지내라. 뭔 16짜리 애랑 연애를 하려 드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자네 동생이 내 템 홀라당 받아 처먹은 거 말이 되고? 때문에 이 일은 A와 B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둘 다 커뮤니티 네임드 유저였기에 해당 사건에 많은 눈이 몰리게 되었죠. 허나 무슨 일인지 B가 이 사건을 대충 덮고 커뮤니티를 떠나며 사건은 유야무야 마무리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왜 저러나 싶었지만 떠난 이는 말이 없는 법 때문에 이 사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A는 이후 복귀하여 행복하게 친목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하늘 품으면 동지 섣달에도 땀띠가 나는 법. B는 사실 잠수를 탄 게 아니라 A의 신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의혹을 공론화합니다. 해당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죠. 1. A는 자신이 인조잔디가 깔린 여고에 다닌다고 했음. 2. 허나 A가 프로필에 적은 거주지의 모든 여고를 찾아본 결과 일치하는 곳은 없었음. 3. A가 카스에 남긴 댓글을 토대로 땡땡 고등학교라는 가정을 한 뒤 A의 글과 비교해봄. 4. A가 올린 사진과 땡땡고의 전경, 게시판에 남긴 일기와 땡땡고의 스케줄표 모두 맞아 떨어짐. 5. 즉 A는 여고가 아닌 땡땡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판명. 치밀하네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자기 학교 숨길 수도 있는 거 아님? 이걸 빼먹었네. 6. 땡땡 고등학교는 남고임. 아씨.
왜 그렇게 하늘 품었는지 이해가 될 법도 하죠. 그리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도 어쩐지 A가 맨날 생일이다 했다, 생일이 뭐 4개더라 이런 말을 하며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고들 했죠. A는 처음엔 이런 의심 많이 받았다, 나 이제 대응 안 할란다, 남자라고 생각할 거면 그렇게 해라 라고 쿨하게 대응했지만 2개 다 달렸다는 말인가요? 크크 라고 돌림당하며 본전도 못 건져갔죠. 그렇게 사람들의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결국 A는 도계자를 박으며 진실을 고합니다. 미안하다, 나 남자 맞다. 말투도 여자 같고 캐릭터도 여자고 해서 그냥 여자인 척했다. 재벌에 눈이 멀어서 비싼 템도 받고 깁티도 받고 다 했다. 며 사과를 이어갔죠. 그 뒤로 게임 접었다가 뭐 어디서 다시 활동하다가 걸렸다가 참 얘기가 구차한데, 아니 어찌된 게 네카마들은 뭐 약속이라도 한 것 마냥 걸려도 그 짓거리 못 끊더라고요. 이것도 중독이야. 아무튼 이 사건으로 탄생한 그럼 오늘부터 정식으로 남자친구 된 거죠? 피빙 은 아직도 마영전 올타임 레전드 짤방으로 남아있다는 거. 요즘 또 코시국이라 바깥에서 사람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뭐를 통해 만나냐? 바로 데이팅 사이트입니다. 데이팅 사이트, 온라인상으로 사람과 사람을 중개해주는 사이트죠. 보통 취지는 다 좋아. 하지만 온라인이다 보니 좀 불쾌한 경험을 겪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취지부터가 존나 불쾌한 데이팅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라는 개 병신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불륜 조장 데이팅 사이트 애슐리 메리슨이죠. 원래 기업들 공홈 들어가보면 막 사용 후기 같은 거 적혀있잖아. 얘네들은 후기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다시 행복해지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남편 몰래 외도를 했어요. 다른 이를 만나 로맨틱한 성생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나니 전보다 더 나은 아내가 되었답니다. 개치랄 맞죠? 불륜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애슐리 메리스는 아주 나쁘끄럽게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여 2019년 2월을 기준으로 회원수가 6천만에 달합니다. 돈도 얼마나 벌었는지 스포츠팀과의 스폰서 계약, 캐나다 노면전차의 랩핑 광고, 공항과의 명명권 계약, 심지어는 슈퍼볼 광고까지 시도했습니다. 네, 시도만 죄다 거절당했죠. 나를 돈으로 사려는 겐가? 그래도 안 팔 거야, 새끼야. 아무튼 이런 불륜같이 남의 피눈물로 돈을 벌어대는 회사는 크게 조지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생각으로 2015년 7월 임팩트팀이란 해커그룹이 애슐리 메리스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약 10GB에 달하는 회원들의 신원 정보를 확보한 뒤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정보를 공개해버리겠노라 엄포를 놓았죠. 허나 사이트 운영은 멈추지 않았고 해커팀은 15년 8월 18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약 3,600만 건에 달하는 정보를 만천하에 공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신원 정보들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불러일으켰죠. 왜냐? 총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공개된 회원 목록에 공무원, 교수, 목사, 기자, 판사, 검사, 시의원 등 명망 높은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는 점. 둘째, 간통으로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입된 계정도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셋째, 여성 회원의 수가 남자 10,000명당 3명꼴이었다는 거. 10,000명 중 3명? 우리 부대도 여자 간부 3명 있었는데 우리 부대보다 성비가 구리네. 벌집 하나에 벌이 대충 3,000마리 있거든요? 여기 여자들은 성비로만 따지면 과장없이 진짜 여왕벌이야. 때문에 이 폭로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애슐리 메리슨이 강조하던 우리 사이트를 이용하는 여성 회원은 550만 명이다 는 말은 개구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거기 가입한 남자들은 대체 뭐랑 그렇게 은밀한 대화를 나눈 거야? 자기야, 남편 잠들었어. 비리비리. 너 팬티 뭐 입었어? 분석 결과 애슐리 메리슨에는 가짜 여성 메시지를 보내는 봇이 7만 개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불륜남들의 관심사와 흥미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가장 높은 납신율을 이끌어낼 만한 쪽지를 노출했습니다. 이건 네카마도 아니고 보카마였네, 보카마. 또 유출 사태 이후 전직 직원으로부터 회사의 명령 아래 3주 동안 1,000개가 넘는 가짜 계정을 만들었다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죠. 다시 말해 사이트에 여성 회원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죄다 알고리즘에게 놀아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해커그룹 임팩트팀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죠. 안심하셈, 니들 바람 피운 거 아님. 남자밖에 없는 데서 어케바람을 핀. 크크. 워낙 스케일이 큰 폭로였기에 이 사태의 여파로 목회자 등 요직에 앉아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사직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개지랄 말고 너희들 가정에나 충실하세요. 그리고 이 애슐리 메리슨이 워낙 큰 사이트라서 이 사건이 유명한 거지. 여기가 아니더라도 일본의 한 데이팅 사이트에서도 회사에 근무하는 남자들이 여자인 척 쪽지를 돌렸다는 기사가 있고요. 캐나다의 한 데이팅 사이트에선 남자들이 네카마질을 너무 많이 해댄다는 사실을 한 관계자가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관계자가 누구냐고요? 설립자요. 참,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그걸 설립자 자기 입으로 말했을까 싶어.
이번에 소개할 네카마는 여태까지 소개했던 모든 네카마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팔로워 수가 무려 27만에 달한 적도 있으니까요. 자, 중국엔 웨이보란 국민 SNS가 있습니다. 이 파트의 주인공은 이 웨이보에서도 약 27만의 팔로워를 가진 란 여성이죠. 이 정도면 꽤 대기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끌었냐? 바로 그녀가 웨이보에 적던 접객 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접객, 다시 말해 손님을 받았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건데 이게 뭐 식당 알바생 브이로그 같은 게 아닙니다. 왜냐? 는 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 일기는 꽤나 자극적이었겠죠. 하지만 이런 1차원적인 이유만으로 그 정도의 팔로워를 끌어모은 건 아닙니다. 그녀의 진짜 인기 요소는 바로 미려한 필력이었죠. 누군가가 나에게 연애 편지를 써주었는데 이렇게 흐린 날에는 낯선 남자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창에 앉아 미장 칼로 조금씩 연애 편지를 뜯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오후는 점점 식어가는 커피 한 잔 같다. 폭염 가운데 한기를 느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와 같은 식으로 자신의 일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없이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녀의 일상을 성숙한 문체로 표현하는 방식에 많은 이들이 팔로우를 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일기라고 하여 단순한 일상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대한 관점, 자신의 가치관, 각 계층에 대한 생각을 풍자적으로 풀어냈기에 그녀는 지성과 미모를 두루 갖추었던 기생에 비견되기도 했죠. 근데 이렇게 빌드업 해봤자 어차피 이번 편 주제가 스포죠. 어차피 네카마인 거 다들 눈치 까셨을 텐데 어떻게 덜미가 잡혔는지나 알아봅시다. 자, 여태 모든 네카마들은 조그마한 단서를 네티즌 수사대에게 들키는 바람에 스노우볼이 구르며 결국 정체가 뽀록나게 되었죠. 그럼 는 어떻게 들키게 되었냐? 당연히 중국 네티즌들의 날카로운 추리 같은 건 없었고요. 성매한다고 공안이 잡아갔습니다. 참, 중국다운 전개 방식이죠. 그리고 공안들은 아주 깜짝 놀랐을 겁니다. 웨이보에 일기를 적던 은 온데간데 없고 웬 아조씨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의 진짜 정체는 임땡땡이란 이름의 1980년생 남자였습니다. 그것도 아들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죠. 그 필력이 너무 좋아서 본의 아니게 네티즌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속여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양반은 어떻게 자기가 겪어보지도 못한 일상을 그렇게 실감나게 묘사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할 짓 없는 백수가 아니라 한 잡지사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소설까지 참고하며 접객 일기를 써내려갔던 것이죠. 자체적인 필력의 훌륭한 레퍼런스까지 능력 있는 사람이 진짜 맘먹고 속여버리니까 경찰까지 같이 낚여버렸던 겁니다. 이후 계정의 진짜 주인 임땡땡씨는 사실 날조, 기만,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끼친 점을 들어서 벌금을 무려 500위안 냅니다. 9만원 조금 넘네요. 벌금의 스케일은 작지만 그가 워낙 인기가 많았던 터라 해당 사건은 신문 대서특필은 물론 아예 뉴스까지 나왔던 사건이라는 거. 아니 근데 그 정도 필력 있으면 그냥 소설이나 쓰시지 굳이 왜? 자, 여기까지 전세계 각지의 네카마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더 찾아보니까 2007년에 어떤 게임에선 남자가 역캐 만드는 걸 막기 위해 웹캠으로 여성임을 인증한 사람만 여성 캐릭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중국이고요. 얘네는 참 극단적이다 싶어. 그죠? 그리고 제가 분량 조절 실패로 네카마 얘기만 2주 연달아 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아직 얘기 다 못했습니다. 이거 재밌는 얘기 더 있는데 그래도 3주 연속하긴 좀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다뤄보는 걸로.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네카마가 적발되는 과정입니다. 또 카마 영상이야? 맞긴 한데 오늘은 사건을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할 거예요. 이번 사건은 네카마 유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정체를 파헤친 과정, 증거 색출 방식 등 네티즌 수사대에도 방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스케일이 존나 컸거든요. 7년 동안 가상의 여성을 연기하며 자신만의 설정 노름에 취해 있었지만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덜미가 잡혔고 이어 자신의 설정 노름들이 그대로 증거가 되어 밝혀진 그 충격적인 정체. 자, 네카마가 적발되는 과정에 대해 아주 낱낱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이상, 온라인 기준으로는 꽤 고연령층의 이용자가 대다수인 클리앙이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에 2011년 4월 무릎 꿇고 손내 라는 유저가 이런 글을 작성하죠. 컴 하는데 여동생이 옆에서 껄쩍거리네요. 견눈질하더니 자기도 클리앙 가입한다고 비켜보라네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고딩은 여기 출입 금지라고. 야, 무릎 꿇고 손 내기 싫으면 지랄 말고 다시 불러와. 그리고 약 보름 뒤 훈녀지용이라는 유저가 첫 글을 작성하죠. 지용은 GD가 아니라 훈녀지용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내용이 어땠냐면 우왕 드디어 반갑습니다. 막내 인사드려 효 크크크크 오빠 언니들 반가워 효 흐흐. 이 씨발 이딴 게
여고생 말투? 어차피 이번 편 주제가 스포인 거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갑시다. 이게 씨발 어딜 봐서 여고생 말투예요. 그래서 막걸리 냄새 존나 나는구만. 옛날이라서 지금이랑 말투가 차이 나는 게 아닐까요? 10년 전 글인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연기한 여고생이 설정상 저랑 동갑이란 말이죠. 그럼 저 고딩 시절이란 건데 옛날 맞네요. 예, 꺼지시고요. 아무튼 저 고딩 때 여자애들 말투라 하면 뭐 남친이 음슴으로 음슴채 씀 뭐 이런 거나 간혹 커뮤질 많이 하는 애들은 귀채 쓰고 그랬기. 막내 인사드려 효 반가워 효 이따 말 같지도 않은 애교체는 안 썼다고. 다른 글까지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훈녀 지용 수능 봅니다 용 유유 힝 물결표 피나트. 안녕하세요. 저를 아는 언니 오빠 그리고 동상들 헤헤 저도 이제 소녀에서 숙녀가 될 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흐흐. 전 그럼 한우 좀 씹고 오실게요. 후후후. 작은 오빠가 고딩 애들 세워놓고 야 임마 존만한 새끼들아 담배 안 꺼? 좀 너무할 정도로 그래서 뼈해장국 냄새가 나죠. 개어색한 애교체는 일단 제낀다 쳐도 동생, 한우 씹고 온다, 애덜과 같은 올드한 단어들 존만한을 굳이 존만한으로 바꾸고 굳이 욕을 초성으로 적은 디테일 그리고 너무나도 적절하게 배치된 물결표들과 이게 킹받은 물음표는 뭐야? 몰루야? 암튼 뭔가 딱 아재가 상상하는 여고생 말투 같은 느낌? 정말 짓다 못해 독할 정도로 구수한 아재 내음이 가득한 글입니다.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이 정도면 바로 들켰겠네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앞에서 말했죠. 7년을 연기했다고. 바꿔 말하면 7년간 덜미 안 잡히고 활동했다는 겁니다. 헐 이걸 어떻게 안 들킴? 클리앙이 비교적 인터넷 문화에 익숙치 않은 장년층이 대다수인 점, 또 지금과 달리 당시엔 굵직한 사건이 적어 네카마에 대한 경계가 없다시피 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고요. 혼녀지용이 친복질 개빡세게 해서 네임드 유저였거든요. 원래 남초 사이트에서 여자 네임드 잘못 건들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까닭에 무려 7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진상이 밝혀진 이후에 워낙 의심이 되어 진작에 차단을 박았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훈녀지용 아이디 뒤에 숨었던 아재는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7년간 연기했던 캐릭터를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훈녀지용은 7년간 정말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약 1600번의 로그인을 했고 2000개의 글을 작성했고 2만 개의 댓글을 달았죠. 자, 이 양반이 설정한 훈녀지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는 뭐 잘 몰랐지만 알고 보니 우리 집은 20억도 넘는 90평짜리 반포자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하와와 금수저 아가씨였고요. 이대를 다니며 과대표도 하고 동아리도 가입하는 등 아주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 한 명의 언니와 3명의 오빠가 있는데 언니도 아주 우아한 사람이고 오빠들도 신사의 품격에나 나올 법한 젠틀하고 서빗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얼굴을 가리며 인증한 사진에선 아주 가련한 느낌도 낭낭했고요. 근데 그 와중에 깻모애를 좀 풍기려 했는지 취미나 식성이 각별했습니다. 가족끼리 내기 자유투를 할 만큼 농구에도 관심이 있고 직관을 갈 만큼 야구 그리고 배구에도 관심이 있고 축구는 EPL도 좋아하지만 K리그엔 진짜 환장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반포에서 부천까지 뚫기도 하고 오빠들과 함께 월요일 아침 8시부터 당구를 치기도 했죠. 왜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냐? 어머님이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주말 새벽 5시부터 운동을 시키신답니다. 아침으로는 항상 국밥을 사주시고요. 12시에도 점심 겸 한 잔씩 하고 그럽디다. 식사 얘기 나온 김에 말해보자면 이 양반은 국밥을 아주 종류별로 먹고요. 소주도 한 번 깐다 싶으면 인당 2병씩 조집니다. 이외에도 대형 면허도 한 방에 합격하여 수동 운전을 하는 모습을 직접 찍어 올리기도 했죠. 자, 물론 운동 좋아하는 걸로, 국밥 좋아하는 걸로, 술 잘 먹는 걸로, 대형 면허 딴 걸로 성별이 의심된다 할 순 없어요. 그런 걸로 성별 유추하는 건 이제 좀 올드한 시대가 됐죠. 제 주위에도 그런 애들 하나 정도는 있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다 한다고? 학교 생활도 활발히 하면서 해외 축구, 국내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자전거, 운동 끝나면 매번 종류별로 국밥, 소주 2병씩, 일종 대형까지 한 번 했다는 그런 20대 여자, 아니 그런 20대 청년이란 건 거의 유니콘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로우가 어디 아재랑 심장 바꾸는 수준이야. 그리고 주말마다 주기적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뜨끈한 국밥 조지고 12시에 다시 점심 겸 한 잔 조진다? 이거 조기 축구의 스케줄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직접 찍은 이 국밥 사진들의 구도가 좀 그 특유의 아재 분위기가 솔솔 피어오르죠. 자, 이렇게만 보면 대체 이딴 거에 왜 속냐 싶으시겠지만 알아두셔야 할 게 여러분들이야 제가 정리해서 한 번에 알려드리고 있는 거지만 당시 유저들은 7년에 걸쳐 아주 파편적으로 정보들을
들었으니 그 정보가 받아들여지는 거부감이 현저하게 낮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훈녀지용은 7년에 걸쳐서 큼직한 사건들도 인증했는데요. 13년엔 고3 수능 인증, 14년엔 고등학교 사진 인증, 같은 해인 이화여대 입학식 인증, 16년엔 이대 총시위에 참여했다는 글, 17년엔 지프차를 샀다는 글, 같은 해에는 다쳐서 입원했다는 글 등등 훈녀지용 캐릭터에 맞춰 그녀의 성장 과정을 하나씩 적어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훈녀지용이란 캐릭터를 7년에 걸쳐 조금씩 완성해 나가던 하지만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면 눈앞의 디테일을 챙기려다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주작 상황 예시 들겠다고 대화 다 짜놓고 투썸 기프티를 스벅 가서 썼다는 실수를 한 어떤 병신 유튜버처럼 말이죠. 그게 나야. 훈녀지용도 딱 이렇게 걸렸습니다. 2018년 7월 30일 훈녀지용은 오늘은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어 볼까 고민하다가 차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로 합니다. 예전에 찌푸차 샀다는 글을 적은 적 있으니 찌푸차 사고 사진을 찾아야겠죠. 근데 한국에서 찌푸차가 그리 흔한 게 아닙니다. 해서 열심히 서칭하던 중 아주 적절한 사진을 발견했고 냅다 사진을 가져다 이런 글을 적었죠. 앞에 차 있어서 서 있는데 저 아저씨가 쿵 마트 장 보러 나왔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오늘도 성공적으로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낸 훈녀지용. 하지만 이 사진은 추적의 시발점이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사진입니다. 자, 3초 드릴게요. 이 사진에서 이상한 점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야! 자, 정답은 사구렌 아저씨의 옷차림입니다. 엥? 이게 뭐 어때서요? 이상하긴 하네. 유광 패딩보다 무광 패딩이 더 이쁜데. 크크. 예, 개소리 마시고요. 이 옷차림이 왜 이상한 거냐? 이 글이 쓰여진 날짜가 언제랬죠? 7월 30일. 완전 한여름입니다. 그것도 오후 1시. 햇볕 제일 쨍쨍할 때라고. 게다가 18년 7월 30일은 최고 기온 38도를 찍은 지옥 불반도의 날씨였는데 패딩을 입는다고? 아저씨가 에어컨을 개빠방하게 튼 거 아닐까요? 그렇다 칩시다. 그럼 한여름에도 이렇게 앙상한 나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무가 너무 더워서 오히려 옷을 벗은 거 아닐까요? 자, 그럼 여기 이 패딩 입고 걸어가시는 두 분은요? 쉴드를 치고 또 쳐도 결국 쉴드러들마저 쉴드로 개 패버려야 할 정도로 빼박 조작 증거가 나와버린 거죠. 때문에 누가 이를 지적하자마자 훈녀지용은 빛의 속도로 글을 삭제했지만 아플싸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버렸네요. 해당 글은 물론 훈녀지용이 여태껏 올린 모든 이야기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어쩐지 씨발 예전부터 어디서 황성어 젓갈 냄새가 난다 싶던 유저들은 그가 남긴 모든 행적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밝혀진 것들을 읊어볼게요. 먼저 이 사람이 90평짜리 반포자이에 산다 했죠. 근데 우연히 집 주소가 표시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주소와 반포자이는 거리가 꽤 됩니다. 일단 반포자이였고요. 오랜만에 모교에 방문했다면서 올린 이 사진은 해당 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왔던 사진입니다. 또 이대에서 총시위할 때 찍었다는 이 사진, 중앙일보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인대가 나가서 찍어 올렸던 이 병원 사진은 다른 사람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폰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도용뿐만 아니라 허술한 디테일까지 발견되었는데 12년 7월 12일 오늘 최고의 생일 파티를 15년 4월 24일 어째 생일이었는데요. 17년 12월 24일 오늘 생일이에요. 일단 태양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법으로 생일 챙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알파고의 지배를 미리 대비하는 걸까요? 아무튼 이렇듯 그가 클리앙에 남겼던 거의 모든 글이 조작되었거나 사칭으로 쓰여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뭔가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은 것 같지 않나요? 뭡니까? 아직 성별 여부를 판단할 만한 증거가 안 나왔잖아요.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여잔데 구라 좀 시게 섞은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가리 단단히 깨졌네 대깨운들 쯧쯧 라고 할 법도 한데 7년 빌드업이면 솔직히 의심하기가 힘들긴 해. 하지만 결국 수사대에 의해 결정적인 증거가 잡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스포츠 경기까지 직관하러 갈 정도의 스포츠 팬이란 건 앞에서 말했죠. 인정도 여러 번 하셨고 이게 야구나 축구는 관중이 셀 수 없을 정도지만 농구나 배구는 아니잖아요. 때문에 사람들은 훈녀지용이 직접 인증했던 배구 직관글을 파고듭니다. 먼저 이미지 검색을 통해 도용한 사진이 아니란 걸 확인한 뒤에 앞에 찍힌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아 사진을 찍을 만한 위치를 유추해낸 것이죠. 해당 경기를 다시 보기로 돌려보던 사람들은 아주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진짜 아저씨면 어떡하지? 그리고 해당 자리에 위치했던 사람은 아주 당연하게도 남성분이 계셨죠. 탄식이 절로 새어나오던 상황이지만 하지만 말이죠. 이거 가만 보니까 각도가 이상합니다. 이 사진은 거의 정면인데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측면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저 남성분은 훈녀지용이 아니거니와 진짜 훈녀지용은 도착하기 전이란 거죠.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훈녀지용 염색체 XX 코인 떡상 카즈. 예, 훈녀지용님 입장하셨습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군필 여고생장 엔딩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막을 내렸어야 했는데 놀랍게도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뒤이어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죠. 아직도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있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씨발 아직
사람들이 훈녀지용의 이전 글들을 추적하다가 물망에 오른 다음 블로그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훈녀지용과 같은 내용 혹은 같은 사진을 담은 글이 며칠 차이를 두고 올라오던 곳입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띄어쓰기랑 물결표랑 키읔 개수까지 똑같냐? 해당 블로그를 더 뒤져보니 클리앙에 올라왔던 다른 유저의 방 사진을 자기 방 사진이라며 도용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이 블로그 주인장이 클리앙을 한다는 방증이죠. 또 이 블로그의 주소가 실명을 그대로 영어로 타이핑한 거였는데 그 이름이 입니다. 그리고 훈녀지용은 자신의 이름이 담긴 사진을 올릴 때 항상 끝 글자만 보여줬는데 그 글자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경이지. 정황상 이 블로그는 훈녀지용 본인의 블로그라는 거죠. 근데 블로그가 좀 이상합니다. 다음 블로그는 DC 유동링 마냥 로그인 안 하고 글을 남길 수 있거든요. 여기에도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가만 보면 말투가 다 똑같습니다. 큼지막한 말투는 몰라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한 칸 띄고 크크, 한 칸 띄고 키읔, 말줄임표는 2개, 한 칸 띄고 크크, 한 칸 띄고 키읔, 말줄임표는 2개, 한 칸 띄고 키읔, 한 칸 띄고 크크,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약간 그거 생각나죠? 싸이월드 자아분열남. 이 사람도 정황상 자기 블로그에 자기가 직접 댓글을 달고 답글까지 단 걸로 보입니다. 이건 좀 소름인데? 아니 근데 아무리 말투를 다양하게 써야 한다 해도 그렇지 오라방? 이건 진짜 너무 개 씹틀딱 말투 아닙니까? 이딴 말투를 누가 써? 훈녀지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존나게요. 이 블로그를 통해 새로이 알게 된 증거들을 추적하여 또 다른 유형의 증거가 또 나왔는데 그것까지만 알아봅시다. 처음에 등장했던 오빠 기억나시죠? 그 무릎 꿇고 손내. 당연히 이 아이디는 훈녀지용의 다중 계정일 거 아닙니까? 이 오빠 아이디로 글을 쓰고 여동생 아이디로 댓글을 단 게시글이 하나 있는데 뭐 오빠가 적은 글 내용은 대충 외국 여성이랑 채팅했다는 내용이고 여동생이 적은 댓글은 아 나는 착각해서 다르게 이해했다 는 식의 댓글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글은 말이죠. 훈녀지용이 예전에 가입했던 카페에 자기가 2년 전에 적은 글을 복붙한 글입니다. 댓글 내용은 그때 그 글에 달렸던 댓글을 그대로 복붙한 댓글이고요. 이런 조작을 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말한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건 확실했겠네요. 이렇게 7년에 걸쳐 다른 사람을 연기했던 훈녀지용은 어이없는 실수로 자신의 공든탑을 제 손으로 망가뜨린 뒤 아직까지 잠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공든탑은 언젠간 무너질 모래성이었겠죠. 아 그리고 제가 시간 설명을 따로 안 해서 감은 안 오셨겠지만 이 모든 증거 색출 작업에 걸린 시간은 단 하루! 자, 여기까지 네카마가 적발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 얘기는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훈녀지용의 정체가 한꺼풀 더 드러났고 놀랍게도 커뮤니티 축구 정모 때 활발하게 참여하던 회원으로 밝혀졌죠. 심지어 유저들이 다비드 실바에 빗댈 정도로 실력이 아주 끝내줬다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개인정보기도 하고 불량상 패스. 자, 이번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 3D로 봤습니다. 뭐 예상하셨죠? 저는 좀 뭐랄까 진짜 광기를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죠.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그것의 최종 버전을 본 느낌입니다. 말이 7년이지 제가 지금 예비군 5년 차인데 7년 전으로 돌아가면 훈련병 5주 차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거짓말을 하며 다른 사람을 연기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실제로 반포자이에 산다는 거짓말을 위해 이렇게 반포자이 아파트를 목적지로 찍은 내비 사진까지 올리는 등 아주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의 장본인 훈녀지용은 나쁜 사람일까요? 일단 사진 도용한 거 이건 빼박 잘못이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네카마 사건과는 달리 이 사람은 성별을 속여 이득을 취한 적이 딱히 없긴 합니다.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그래서 피해자인 클리앙 내부에서도 사람을 속인 김한질 자체가 잘못된 거다 와 센즈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게 없으니 사과하면 될 일이다 와 같이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 저는 이 사건을 관통하는 명언과 함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성별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사용 중인 화장품 브랜드를 물어봐라. 대답을 못하거나 엉뚱한 브랜드를 말하면 아저씨, 늦게 대답한다면 구글에서 브랜드를 검색해온 아저씨, 바로 답이 오면 여장을 취미로 하는 아저씨다. 아저씨뿐인가?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네카마 대 네티즌 수사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슬슬 쿨 돌았죠. 한 분기 지났으니 또 카마 한번 우리겠습니다. 저번에 소개드렸던 7년을 연기했으나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적발된 한국의 네카마 사건, 이번엔 바로 옆나라 일본의 사건을 살펴보자고요. 약 4년간 공주 대접을 받으며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렸으나 한 집단과 갈등을 빚는 바람에 현실의 모든 신상이 털려버린 그 사건, 그리고 밝혀진 그 충격적인 정체. 자, 일본에서 벌어진 네카마 사건 그리고 그가 적발된 과정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된 게 네카마 사건은 소개를 하고 또 해도 소재가 떨어지지를 않죠. 그만큼 인터넷에서 자신의 성별을 속이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자, 네카마는 인터넷과 일본어로 여장남자를 뜻하는 오카마의 합성어입니다. 당연히 해당 단어의 고향 또한 일본이고요. 오늘 알아볼 사건 같은 경우도 네카마의 본고장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본의 대표 동영상 커뮤니티였던 니코니코 동화, 줄여서 니코동. 이 니코동 내에는 MMD 영상을 만드는 이들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MMD가 뭐냐? 미쿠미쿠 댄스라는 일종의 3D 영상 제작 툴의 약자고요. 이런 3D 캐릭터들이 덩실덩실 춤추고 있는 영상이 보통 이 툴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걸로 예시를 들자면 이세돌의 뮤비 정도를 들 수 있겠네요.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은 말이죠, 일본의 MMD판에서 거의 공주 대접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닉네임은 히오 료코, 줄여서 료코라고 부를게요. 2011년 MMD계에 발을 들인 료코. 료코는 자신을 20대 후반의 독신녀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눈깔이 돌아가는 이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왜냐? 저번에도 말했지만 네카마가 자주 출몰하는 곳은 남성 이용자가 주가되는 곳이라고 했죠. 이 MMD판 또한 여성이 희귀한 수준이었기에 자연스레 료코에게 많은 관심이 쏟아졌고, 료코 또한 이러한 관심을 피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였기에 팬덤이 생겨나기에 이릅니다. 그때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 사례를 꼽자면 히오 료코에게 고백해 라는 이름의 영상 투고 기획이 열렸고 약 2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에 참여할 정도였다는 거. 그 팬덤에게만큼은 거의 아이돌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번 주 주제가 네카마라는 겁니다. 료코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는 영상 진행하면서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소수에게만 부여되는 생방송 권한을 얻는 등 료코는 일종의 네임드 유저가 되었죠. 하지만 이름이 알려지면 그만큼 많은 적이 생기는 법. 료코는 어떠한 집단과 갈등을 빚으며 진짜 정체가 탄로나고 맙니다. 이게 이 양반의 정체가 발각된 경위로 되게 특이한데, 일반적으로 네카마가 발각되는 과정은 의심스러운 정황을 먼저 포착한 뒤 그것을 단서 삼아 수사를 하고 결국에는 정체가 발각되는 엔딩이죠. 근데 료코의 경우는 말이죠, 원래는 한 집단이 보복성으로 신상을 털었던 겁니다. 뭐 잔뜩 겁이나 주려는 목적으로 털었던 걸 텐데 알고 보니 판도라의 상자였던 거죠. 또 좀 신기한 게 특정되는 과정과 김태희님이 연관되어 있어요. 개 뜬금없죠. 자, 그럼 료코의 신상을 털었던 이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밝혀진 그 충격적인 정체까지 차례대로 알아볼까요? 일단 료코는 말이죠, 애초에 영상을 만드는 실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만든 영상도 이젠 찾기 힘들고 만약 볼 수 있다 해도 MMD의 문외한인 제가 감히 실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없겠지만요, 그럼에도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그의 영상에는 특별한 볼거리도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부분이 없다. 심지어 그의 팬덤에서도 영상 자체를 칭찬하는 사람은 극소수뿐이다. 뿐만 아니라 료코 자신조차도 이후 설명할 사건에서 나는 만드는 것은 서툴지만 보는 눈은 있어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영상 제작 실력 자체는 좀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작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미워한 거냐? 그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 MMD 커뮤니티 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사건의 발화점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앞서 말했듯 료코는 소수만이 부여받는 생방송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 생방송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죠. MMD 커뮤니티에서의 생방송 시스템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가 권한을 부여한 사람만이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둘 이상의 사람이 동시간대에 생방송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죠. TV방송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프로그램 두 개를 한 번에 방영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네카마가 생방송을 했다고? 얘도 음성 변조 프로그램 쓴 거임? 그건 아니고요. 료코가 진행하는 생방송은 그날 료코가 정한 주제에 맞는 MMD 영상을 투고 받아 다같이 시청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방송 내내 영상 도네이션만 받아서 다같이 보는 느낌? 그러니 마이크는 따로 쓰지 않았겠죠. 자, 설명이 길었습니다. 본격적인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료코는 이 생방송으로 인해 비호감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요. A라는 인물이 먼저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료코가 생방송을 켜버리는 바람에 A의 생방송이 강제로 종료된 사건이 있었죠. 이로 인해 서로 언쟁이 오갔는데요. 점점 갈등이 고조되던 때에 료코는 너는 남의 방송에 참여할 만큼 잘났음? 사과했는데 왜 그럼? 자꾸 징징대면 이쪽에서도 생각이 있어 등 수위가 높은 비난을 가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질려버린 A가 서로 신경 쓰지 말자며 대화를 종료시키자 료코는 열이 단단히 받았는지 만약 내가 남자였고 너가 사는 곳만 알았어도 바로 조패러 갔다 라는 말을 남겼죠. 근데 이번 편 주제가 네카마라고 했죠. 야, 이거 조패러 갔겠는데? 아무튼 해당 사건을 비롯 그간 있었던 여러 일화로 인해 료코의 안티 또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던 2015년 MMD 커뮤니티에서 해마다 여는 일종의 콘테스트 MMD컵에서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MMD컵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10년의 기간 동안 20번이나 열린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주최 측에서 테마를 정하면 참가자는 그에 맞는 영상을 만들고 시청자들이 투표를 하여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죠. 모르는 사람들은 MMD로 만든 영상이라 하면 이런 미소녀 캐릭터가 춤추는 영상만 떠올리시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영상도 많습니다. MMD컵에서 수상까지 한 작품이고요.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의 필수 요소처럼 MMD에 밈을 끼얹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필수 요소에도 일종의 팬덤이 존재하죠. 이 팬덤과 류코가 갈등을 빚게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밉상인 사람을 밈으로 만들어 조롱하는 경우가 있죠. 흔히 인간 관악기형에 처한다고들 하는데 일본에도 똑같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카라사와 타카히로, 일본의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밈으로 전락한 거죠. 이유를 설명하기엔 너무 구구절절하니 일축해서 설명하자면 투채널 유저들, 그 중에서도 난제이판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고 변호사임에도 무능한 모습이 많이 보여 밈이 된 사람입니다. 놀리는 방식은요, 일본의 유명 사이비 집단 옴진리교의 컨셉을 차용하여 이 변호사를 존사라고 부르고 이 밈을 사용하는 자신들을 항심교라고 부르는 식, 약간 돌려가는 거죠. 뭐 알아만 두시고. 아무튼 항심교로들은 존사를 가지고 무궁무진한 밈을 만들어냈고 급기야 제14회 MMD컵에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항심교도의 추천 몰아주기로 인해 종합우승, 준우승, 감투상을 모조리 존사 영상이 쓸어갈 정도였다는 거. 근데 존사 MMD와 항심교, 얘네는 어떻게 보면 MMD 원주민들 입장에선 되게 이질적이고 돌연변이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료콜은 이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때문에 제15회 MMD컵이 열렸을 당시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했죠. 존사 동영상은 하여간 납득이 안 돼. 내가 만드는 건 서툴지만 보는 눈은 있거든. 근데 쟤네는 대회를 망치러 온 것 같다고. 이렇게 말입니다. 시비를 떠나 항심교로 입장에선 이게 좋게 들릴 리가 없겠죠. 또 료코는 엄연히 생방송 권한을 부여받은 데다가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상 소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존사 영상을 비판한다? 꼴 받는다 이거죠. 이에 대해 반발하자 최후의 발악을 해보게나 제건들 하면서 놀리기도 하고. 때문에 료코는 항심교에게 제대로 찍힙니다. 근데 항심교 얘네가 투채널 내에서도 개막작으로 유명한 난제이판 출신이었단 말이죠. 평소에 이미지도 비호감이었겠다, 우리 존사 문화도 무시했겠다, 신상털이 맛 좀 볼래? 하고 료코의 뒤를 밟게 된 거죠. 그들은 아주 작은 단서 하나 만들어 료코의 개인적인 블로그를 찾아냈는데요. 일단 그들은 료코가 만들었던 MMD 영상을 싹 뒤졌습니다. 그중 처음 올렸던 영상의 정보란에 유튜브에도 함께 업로드했다는 정보를 확인했고 유튜브에 비슷한 시기에 올라왔던 MMD 영상을 쥐잡듯이 뒤져 같은 영상을 발견해냈죠. 이 영상을 올린 채널명을 토대로 다시 검색을 이어나가자 한 블로그가 포착되는데 해당 블로그에 MMD를 시작했다는 일기와 함께 료코의 MMD가 발견되어 이 블로그가 료코의 개인적인 블로그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에 산재한 정보들이 또 다른 수사의 근거가 되어 그의 신상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료코의 충격적인 정체를 마주하게 된 거죠. 그들이 모은 단서들을 하나씩 조합해본 결과 료코가 카우 시위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카우 시위가 뭐냐? 여기서 김태희님이 등장하는데 2011년 일본 후지TV의 드라마 나와스타의 99일에 김태희님이 주연으로 캐스팅되었는데요. 당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이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 2005년에 김태희님이 스위스에서 독도 관련 홍보를 한 적이 있었거든. 때문에 극우 세력은 반일 발언을 한 배우가 어디를 일본 땅을 밟느냐 라며 반발합니다. 그래서 후지TV의 광고주였던 생활용품 브랜드 카오의 본사 앞에서 벌인 시위, 카오 시위가 벌어진 거죠. 투채널에서도 카오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끼리 따로 스레를 열어 작당 모의를 했고 그들은 시위 현장에서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 각자의 얼굴을 찍어 올렸습니다. 슬슬 짐작이 되시죠? 료코도 카오 시위 참여했댔잖아. 그렇게 베일에 쌓여있던 료코의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야, 우리 료코님 얼마나 아름다우시. 이야, 아찔한데? 이 사진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아기에 가득 차있던 항심교로들마저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료코의 팬덤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을 테고요. 아무튼 이후 그의 신상이 낱낱이 까발려졌는데 일단 1965년생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51였고요. 인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인형이 약간 사랑을 나누는 그런 거였고 또 2006년 토채널 자전거판에서 열린 정모회로 참석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의 목격담이 아주 쌀발했죠. 뭐 구취가 심하다, 얼굴이 너무 네모나타, 갑자기 트림 갈기고 사과도 안 한다 등등 료코의 팬이었던 이들 가슴에 비수를 한 뭉탱이로 꽂는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때문에 료코는 이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요. 유튜브 채널 명의 계기가 되어 블로그까지 싹 다 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유튜브 채널은 자기 명의가 아니라 오빠의 명의로 만든 거다. 니코동 계정도 오빠가 쓰던 거 물려받은 거다. 그 블로그랑 유튜브 내 거 아니다. 나는 뭐 200살의 여우다. 요런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 초딩 때 키위 뜨다가 쫄리면 죄송 저 장실간 사이에 도색이 쳤음 급의 변명이잖아요. 당연히 료코에 대한
인식은 곱창이 나버렸고 MMD판에서도 발을 빼야만 했죠. 하지만 아까 뭘 했습니까? 항심교는 개막장으로 유명한 난제이판 출신이라 했죠. 그들은 이름값이라도 하려는 듯 신상털이를 멈추지 않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료코의 집까지 알아내기에 이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찾으면서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집은 또 어떻게 알아냈냐? 먼저 그가 투채널에 남긴 모든 글을 뒤져서 자마시에 사는 것까지는 알아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 거냐? 자, 료코는 블로그에 우리 아파트에 도둑 맞은 자전거가 있어 라는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글만 적은 거거든요. 근데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입구는 아파트 안쪽에 있다. 우리 집은 아파트입니다만 코포이므로 아래 2채, 위 2채, 총 4가구입니다. 자, 나름 단서가 생겼죠. 또 그가 드림 125라는 혼다사의 스쿠터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쳐 집을 알아내려 했는데 고작 이거 가지고 집을 알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 근데 얘네는 상식인이 아니었습니다. 찾아내버렸거든요. 어떻게? 구글 스트리트 뷰로 자마시의 집이란 집은 다 뒤지고 다니는 방식으로 그렇게 찾았어요. 진짜로. 자마시 크기가 성동구랑 비슷하거든요. 그걸 다 뒤져본 겁니다. 보세요. 코포 건물에 125cc 스쿠터까지 나중에는 아예 직접 찾아가서 두 눈으로 확인까지 했더라고요. 이렇게 약 5년 동안 MMD판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던 네카마 료코는 하필이면 악질 중에 악질에게 잘못 걸리는 바람에 그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냐? 인간 관악기형이 아닌 인간 MMD형이 처해졌습니다. 최근까지 간간히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네카마 사건들이 항상 그렇듯이 이 사람도 걸린 이후에 다른 곳에서 네카마 짓 하다가 또 걸리고 그랬다더라고요. 이쯤 되면 서로 칼라로 연결돼 있는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일본의 네카마 그리고 네티즌 수사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다들 어떻게 예, 3D로 보고 계셨군요. 저는 정보 찾으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더라고요. 료코가 잘못한 점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밉상 이미지가 찍혔던 거고 애초에 성별을 속여 사람들을 기만했던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해도 너무하긴 하죠. 실제로 집에 찾아가서 자전거를 망쳐놓는 놈도 있었고 그 흐름을 보니까 이후엔 다들 분노는 잊은 채 누가 더 신박하게 괴롭히냐는 일종의 경쟁으로 번졌더라고요. 네티즌 수사대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히오 료코에게 고백해 라는 영상 투고 기획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해당 기획의 주최자이자 혼인신고서까지 만들었던 이의 후기와 함께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1년 1월 17일 지금 알았습니다. 재밌었으니까 됐어. 당신이 인류다.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그 개구리 사건입니다. 여우에 이어 후라이에 이어 개구리까지 정말 바람잘날 없는 대한민국의 유튜브. 심지어 그중 2명은 메이플 스토리의 유튜버였는데 그저 개레전드 게임 메이플. 좀 그 네카마지를 할 거면 딴 게임에서 하면 안 되냐? 왜 계속 메이플에서 그러지? 자, 다시 한번 터진 대형 네카마 사건, 그 개구리 사건에 대해 다른 메이플 유튜버들의 소감을 더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개구리떼님의 인터뷰를 토대로 제작하고 싶었으나 튕겨져 나갔으니 건조한 사건 정리와 함께 의견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대형 유튜버이자 메이플 스토리의 여성 유저인 개구리떼가 사실은 네카마였다. 키워드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찢으며 배경 지식을 쌓아 봅시다. 대형 유튜버. 이 사건의 주인공인 개구리떼는 유튜버입니다. 활동 기간은 6년, 구독자 수는 40만, 총 조회수는 2억에 달하는 대형 유튜버죠. 메이플 스토리. 그의 주력 컨텐츠는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악랄한 과금 구조를 가진 메이플이지만 이런 메이플 월드에서도 돈 한 푼 안 지르고 무과금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꿀팁을 많이 알려주었죠. 실제로 현금 1원도 쓰지 않고 육성하여 최종적으로 상위 보스를 잡아내는 이른바 생 무자본 육성기가 그의 주력 컨텐츠였고 또한 그의 본캐도 무자본으로 무려 메이플 스토리 최종 컨텐츠 중 하나인 제네시스 무기 해방을 달성했을 정도입니다. 여성 유저. 그는 자신의 성별을 여성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는 목소리 없이 자막만을 이용한 컨텐츠를 제작해왔기에 성별이 불명이었으나 구독자 3,000명을 찍고 난 뒤 진행한 Q&A 방송에서 자신은 여성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자신의 사진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청자들의 니즈에 맞춰 가끔은 더빙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왜 문제인가 싶잖아. 근데 마지막 키워드가 남았죠. 넷카마. 넷상에서 활동하는 여장 남자, 즉 남성이면서 온라인에선 여성인 척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다시 말해 개구리떼는 6년간 자신을 쭉 여성이라 속여오며 활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다른 넷카마 사건들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유튜브
채널 규모만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긴 하지만 이 사람의 인지도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먼저 무과금 유저 유비를 위한 컨텐츠 특성상 메이플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다들 한 번쯤은 개구리떼 채널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메이플 유저라면 꾸준히 시청은 안 할지언정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법하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 그의 서버인 엘리시움에서 그를 마주치기라도 하면 오늘 연예인 봤음 쿠쿠 하고 커뮤니티에 인증샷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가 고학 한방 달리니까 따라 올라오는 다른 고학들 보세요. 찻잔 속의 태풍이긴 해도 메이플 스토리 내부에서는 연예인급 인기였다니까. 그의 이름을 딴 길드가 있는가 하면 그의 시그니처 코디를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대형 유튜버들도 그의 컨텐츠를 패러디하곤 했죠. 결정적으로 올해 5월에 진행된 메이플 라이브 톡에서 운영진이 직접 개구리떼의 채널을 본다는 언급도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남자입니다. 아 진짜 메이플 그저 개 레전드다 진짜. 배경 지식은 다 쌓았으니까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게요. 22년 6월 2일 개구리떼는 앞서 말씀드린 제네시스 무기 해방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약 5일 뒤 해방 후 모든 보스를 잡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조금 의미심장한 멘트가 있었죠.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난 6년도 마찬가지다. 조금 쎄하지 않습니까? 뭐지? 접는다는 뜻인가? 아니나 달라 약 이틀 뒤 이런 영상이 업로드되었죠. 정든 메이플 월드를 떠나려고 합니다. 내용인 즉슨 이제 컨텐츠가 고갈되었으며 게임도 즐기지 못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메이플과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위상을 앞서 줄줄이 읊었잖아요. 이때의 댓글창과 메이플 스토리 관련 커뮤니티에선 온통 개구리떼 얘기뿐이었습니다. 제 기억엔 나무위키 실시간 검색어도 개구리떼가 1위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메이플 유튜브에 큰 별 하나가 지는 거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뭐 아프다는 사람 잡을 수는 없죠. 시청자들은 언젠간 다시 보자는 말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만을 남겼습니다. 허나 약 한 달 반 뒤인 7월 30일 그의 채널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됩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개구리떼의 채널명이 AA로 변경된 후 곧이어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란 이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죠. 야 이거 채널 팔았네. 그 카페 규모 불려다가 업자한테 돈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거 알죠? 그거 마냥 유튜브 채널을 판 게 아니냐는 추측이 마구잡이로 올라옵니다. 저도 이 말 듣고 중고장터에 한번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보니까 뭐 10만 채널은 640만원, 35만 채널은 5200만원 등 거금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채널이 판매되었다는 오피셜 멘트는 없었지만서도 솔직히 정황상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란 이름으로 바뀐 뒤 우리 개구리 눈나는 어디 가고 처음 보는 아재가 인간이 120년 넘게 살면 겪게 되는 일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100% 판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때 커뮤니티에선 채널 판 게 잘못이다 아니다로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아니면 뭐 떠나면서까지 부자본으로 이득을 보는 법을 알려주는 황구리떼 성님 이런 식으로 비꼬는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개구리떼의 기존 시청자들은 세다이에게 이런 컨텐츠 해봤자 아무도 안 본다. 차라리 메이플 스토리라도 찍먹해봐라 라는 식의 댓글을 남겼죠. 근데 뭐 사실 메이플 컨텐츠 만들자고 채널을 샀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만들 컨텐츠가 정해져 17년 만에 메이플 복귀했습니다. 인류다. 놀랍게도 말이죠. 세다이 이 양반은 그 피드백을 받아들이며 17년 만에 메이플을 접속해 찍먹을 하는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이때 반응이 되게 괜찮았어요. 자 여러분 구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세다이 행님께 박수 한번. 커크 이제 자기 채널 영상 보고 공부하면 될 듯 등 호감작을 제대로 성공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던 게 뭐냐면 17년 만에 처음 접속한다면서 최근 리메이크가 된 시그너스가 아닌 현재 1티어인 모험가 법사를 고르는 등 너무 쉽 매잘 아래 선택을 하니까 사람들은 야 이 정도면 전세계 기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랬다니까. 때문에 사람들은 장난으로 사실은 개구리떼는 네카마고 세다이가 그냥 개구리떼 본인 아니냐 하면서 장난 섞인 글들을 적었습니다. 야 크크 이거 완전 빼박 아니냐? 편집 프로그램도 동일하고 17년 만에 들어봤다면서 이 많고 많은 장비창 중에 정확히 방패를 보조무기 탭에 클릭하고 17년 전이면 헤네시스 사냥터 왼쪽이 공룰인데 오른쪽으로 가고 2013년에 추가된 메이플 경매장 가고 메리니는 모를 시세탭. 야 잠깐만 이거 진짜 아니야? 뭔가 이상합니다. 장난으로 엮기 시작해봤는데 파면 팔수록 이거 진짜 메리니 맞나 싶은 거야. 근데 사실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메리니가 이 많은 슬롯 중에 정확히 방패를 어디다 껴야 하는지 한 번에 찾는 건 이상하지만 실제로 여기저기에 다 장착해봐서 맞는 곳을 알아낸 뒤에 이후 이 부분만 잘라서 편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아니거든. 다른 의혹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어그로를 위해서 유비 아닌데 유비인 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고요. 근데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개구리 떼와 세다이의 습관이 겹치는 건 진짜 이상한 일이죠. 메이플 하는 사람들은 공감할 텐데 많고 많은 채널 중에 이상하게 처음 접속하는 채널은 각자 정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0채널이고 제 친구는 37채널이고 개구리 떼 같은 경우는 9채널입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아닌지 세다이도 9채널로 접속하고요. 또 메이플의 NPC와 대화할 때 이 스크립트의 빈 부분을 누르면 대화가 한 번에 표시되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넘기는 것도 개구리 떼의 습관 중 하나인데 킹년이도 세다이 또한 이런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17년 만에 처음 접속했다는 메리니의 습관이 말이죠. 물증은 없지만 지금 심증이 너무 넘치잖아. 때문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본 거죠. 여기서부터 충격적인 정황들이 드러나는데 아는 사람만 알고 있던 개구리 떼의 이전 블로그 주소를 타고 그가 적은 글들을 뒤져보면 말이죠. 그가 어떤 카페의 스텝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확인할 수 있던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땡땡땡님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시는 자에 해당돼요. 어? 여자가 국방의 의무? 아직 모른다. 우리 사회엔 여군이라는 것이 하지만 같은 남자로서 여자친구에게 좀 너무했다고 생각. 그가 남긴 지식인 답변입니다. 아, 끝났다. 씨발. 진짜 레카바 이연타다. 그 와중에 다른 답변에는 메이플 브로와 서버에서 마법사를 키운다고 했는데 개구리 떼는 원래 브로와 유저였으나 이후 서버 통합으로 엘리시움 유저가 된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심증과 물증이 세다이가 곧 개구리 떼임을, 즉 개구리 떼는 네카마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던 그 상황. 하지만 아직 100%는 아니다.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 죄송합니다. 네, 인정하는 영상이 오피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영상 재생하자마자 개구리 떼의 본캐인 산림 청개구리가 뚜아 하고 나오는 장면은 그야말로 올해의 베스트 장면이었습니다. I am Iron Man. 경부천 개구리였네. 그의 말에 따르면 해방 이후 무자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가 없었기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고, 또한 더빙을 하던 그 여성분은 비즈니스 관계로 돈 받고 녹음해주시는 분이었다 하죠. 그리고 지금 대본 쓰는 중에 해명 영상이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개구리 떼가 자신의 얼굴이라고 밝혔던 사진들은 직접 가발 쓰고 포토샵으로 이쁘게 깎을 거라고 합니다. 아 진짜 존나 일이다. 미치겠네. 그래도 도용은 안 했네요. 또 사람들이 얘 무과금도 구라 아니냐 의심했는데 그건 사실이 맞고, 녀석인 척 풀었던 연애 관련 썰은 성별만 거꾸로 해서 풀었던 거라 밝혔죠.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몇 가지 의혹이 풀리기 시작했죠. 6년이나 유튜브 활동을 지속했음에도 불구 단 한 번도 스트리밍을 켜지 않았던 점, 여러 메이플 방송인들의 러브콜이 있었음에도 목소리만 출연해도 된다는 식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외딴섬을 자처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당연히 메이플 관련 커뮤니티는 발칵 뒤집혔고, 루니오 사건에 이어 개구리떼 사건 또한 언론에 박제되었습니다. 또 루니오 사건 때도 그랬지만 또다시 메이플 유튜버들에게 해명을 바라는 시청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났죠. 오네노님은 과거에 올린 룩북 영상이 대리 룩북이 아니냐는 의혹에 해명하셨고요. 이득충님은 얘도 너구리가 아니라 사람 아님? 이란 의혹이 증폭됐지만 인증샷을 올리면 논란을 종식시켰고요. 명우님은 이거 사실 가짜 턱 아니냐면서 딱 걸렸다 턱 길었대 히스라라고 있던데, 이건 연화님이 직접 확인했으니 진짜 턱 맞고요. 보누리님은 과거 군대에서 루니오 영상을 자주 봤다는 영상을 올렸다가 네카마인 게 밝혀진 이후 내다버린 군생활로 이름을 바꿨었는데, 사실 개구리떼 영상도 굉장히 자주 봤다는 것을 밝히며 군생활을 2번 내다버리셨죠. 아무튼 메이플 내부에서도 후라이머리, 잎사귀 가우, 개구리 연못 등등 네카마 관련 캐시템들 아이템이 개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개소름 이스터에그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후라이머리는 빙빙이란 유저가 만들었고 빙빙의 길들은 아무도 믿지마. 와 씹소름. 그리고 지금 메이플 스토리에서 남캐를 역캐처럼, 역캐를 남캐처럼 꾸밀 수 있는 체인지 쿠폰을 판매 중인데, 봉기형 혹시 힌트 준 거야? 또한 과거 루니오가 개구리떼의 영상을 자주 보고 있다 말한 것이 재조명받았고, 개구리떼 또한 현실에 나와 당신들이 생각하는 내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었습니다. 복선 회수 미쳤죠. 그럼 기존의 개구리떼 팬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간의 다른 네카마 사건들로 미루어 보아 당연히 시원하게 쌍욕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놀랍게도 말이죠, 오히려 이왕 밝힌 거 다시 돌아와달라는 의견이 꽤 보입니다.
이게 주류 여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소수의 여론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괜찮다 돌아와라 하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보여요. 그러니까 성별을 속인 게 잘못이 아니란 게 아니라 그 정도야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대체 왜 이러냐, 다들 대가리가 너무 세게 깨져서 생각이란 걸 못하는 거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여태까지 많은 네카마 컨텐츠를 만들며 이런 엔딩을 낸 적이 있습니다. 성별을 속인 것 자체가 과연 큰 잘못일까? 지금 이게 실드 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성별을 속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생각을 하지만 그건 단지 제 생각이니까요. 성별을 속인 것과는 별개로 그것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야 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당한 이득에 어떤 걸 끼워 넣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말이긴 하지만 그건 일단 넘기고요. 실제로 지금 개구리떼에 대한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이유는 개구리떼 채널의 주 매력 포인트가 여성이 아닌 무과금 유저를 위한 꿀팁 및 살림 청개구리의 성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갈리는 듯합니다. 각자의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잘못이라는 입장은 6년간 여자인 척하면서 시청자들 속이고 그것도 모자라 더빙 외주까지 맡겼다. 지금 상황도 양심 고백이 아니라 빼박 증거들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수한 거 아니냐. 컨텐츠가 어쨌든 애초에 성별을 속인 거부터가 시청자 기만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실드를 치른 입장에서는 여자라고 속이면서 굿즈를 팔아먹지도 않았고 시청자들한테 템을 빨아먹지도 않았고 애초에 여자란 점을 매력 포인트로 내세운 게 아니라 알찬 컨텐츠로 성공한 사람이다. 성별을 속인 것은 나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밉지만은 않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성별을 속인 것은 모든 것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파와 성별을 속인 것은 단지 성별 하나만 속인 것이다 파로 나뉘는 듯합니다. 대본 작성 중인 현재 날짜 8월 4일 기준이지만 이렇게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네카마 사건은 처음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으로 쏠리겠지만 지금 당장은 신기한 광경이긴 하네요. 물론 가장 주류의 의견은 남자고 여자고 알 거 없고 지금 이 상황이 존나게 웃기면 개추 요런 입장이고요. 끝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다른 메이플 유튜버들의 소감과 저의 소감으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믿을 게 못 된다. 개구리떼님이 남자였다는 건 잘 알겠는데 왜 나한테 립스틱을 선물해서 여자로 만들려고 할까 싶었습니다. 좀 많이 충격을 좀 받긴 했죠. 아, 좀 이제 큰 별이 져서 좀 이제 아쉽게 됐구만. 그런데 이제 다음날에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누나가 아니라 팬님이셨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카바지를 할 거면 딴 게임에서 하면 안 되냐? 왜 계속 메이플에서 그러지? 메이플 그래도 요즘은 운영 좀 잘 하고 있어가지고 뭐 좀 될라 그러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이미지가 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요즘은 막 사실 이 새끼 너구리가 아니라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되도 않는 무슨 의혹이 튀고 있는데 힘듭니다. 진짜 뭐냐고 이게. 두 번째잖아요? 격이 좀 떨어지지 않나 굉장히 게임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부터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게임은 아니었는데. 지금 메이플은 원래 자랑스럽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소감을 밝히자면 제 5만 Q&A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주 옛날부터 개구리떼를 구독해왔습니다. 최근에도 개구리떼 영상을 보다가 메이플이 마려워서 복귀를 했고 현재 해방을 진행하고 있죠. 때문에 저는 리스펙을 담아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바이바이.